저는 김진양 의장님이랑 그다음 김준영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그 보수 정권의 보수적인 그 신문들 보면 영원한 동맹들의 영원한 동맹이란 환상을 가지면 안 된다, 자립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지금 미국의 관세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하고 이게 오히려 우리 전체 국가의 이익을 이렇게 뭉치게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의 기사 중에 되게 굉장히 재밌었던 게 트럼프에 맞서면 지지율이 올라가고 오히려 트럼프에 이게 기댔을 때 지지율이 떨어진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나 뭐 프랑스나 아니면 이쪽에 이런 대통령이나 총리들은 계속 지지율이 오르는데 일본의 총리는 떨어지고 있다. 오히려 트럼프에 기댈수록 관세를 유예하는 정도만 달성하고 있고 오히려 트럼프에 맞설수록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형국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이고 파면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4년간 31조 원을 미국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정부가 우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스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선 이후에 조국혁신당과 그리고 의원님은 어떻게 이 트럼프를 대항을 하실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파면의 이 계엄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사태들을 보면서 사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도 보면 이런 구구들이 트럼프를 굉장히 지지하고 트럼프가 우리 도와줄 것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럼프의 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앞으로 극우를 고립시키냐, 그렇지 못하냐에 대한 형국도 같이 좀 갈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조국혁신당과 그 의원님의 생각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의장님한테 궁금한 부분은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의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트럼프를 어떻게 다루냐가 앞으로의 그 북한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뭐 맞설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를 활용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운 입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 궁금합니다. 미국 한미동맹의 민낯, 미국의 민낯을 보여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맹의 신화가 좀 무너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무너졌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미국에 대한 신화가 깊으냐 하면 트럼프와 미국을 분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국이 정통한 미국이 아니라고 분리를 하고 그렇게 극복하면서 한미동맹이 계속 강화가 됐는데요. 그때 트럼프가 그냥 돌풍이나 그냥 일탈이었다면 이번 트럼프는 태풍급이라고 쓰나미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4년 동안 절치부심 준비해서 그냥 세계를 완전히 들었다 놨다 하기에 작정을 하고 저는 규모나 속도나 근데 그것이 전 세계를 저는 흔들 것이고 우리나라가 그 중에서도 제일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가장 다루기 쉬운 나라이기 때문에요. 근데 역설적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마치 대등한 기회처럼 보이지만 훨씬 더 우리가 취약한 건 현실적으로 저는 한 7, 80% 되고요. 한 1, 20%의 우리에게 엄청난 전환의 기회가 된다. 그것이 자주와 평화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근데 그 길은 매우 좁은 길이다.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그것은 다음 민주정부의 지도자가 매우 결기 있게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시민사회와 국민이 지켜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삐끗하면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도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진보적 지도자도 일단 자기가 반미가 아니라는 걸 설득하는데 앞으로 2년 정도를 보내거든요. 저는 그런 시간에 이미 미국은 세계를 많이 흔들어 버리고 그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다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엄청난 단결력을 보면서 뚫고 나가야 된다. 그게 내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김준영 의원님 말씀 거의 100% 공감하시죠? 거의 흡사한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동의가 되고요. 우리 임은영 교수님 계시지만 왜 우아한 위선, 뭐 정직한 조폭 워낙 회자가 많이 되죠. 전 좀 잘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미국의 패권은 그들의 폭력성은 대놓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미국과 트럼프, 바이든, 그게 네오콘이든 지금의 트럼프든 미국의 본질은 별로 다르지 않다.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다. 그 쓰나미는 우리한테 똑같이 다가올 것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제가 가장 분노했던 것은 마지막 단어였어요. 미국 때문에. 미국 때문에. 미국 때문이 아니었죠. 미국은 항상 상수였어요. 우리의 대응이 실패했던 거죠. 저는 트럼프가 저렇게 폭력이 나오는 거 저는 그래 깔끔하게 붙자. 방금 말씀처럼 지도자가 결기 있게 붙는다라면 2025년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미 80년 전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어떻게 트럼프를 활용할 것인가. 문장열 교수님하고 저는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협상장에서 미국 애들을 만나면 말입니다. 우리한테 관심을 가질 때는 언젠가 똑바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할 때입니다. 그래서 팁을 이야기하면 관료들한테 맡기면 백전백패할 겁니다. 그 관료들은 외교부든 국방부든 국정원 통일부든 이미 80년 한미동맹체제에 개수라이팅되어 있습니다. 기대할 게 없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결단력 있게 철학을 가지고 밀어붙인다면 저는 오히려 어마어마한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오히려 저는 트럼프에게서 기회를 많이 보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손을 들어. 네, 우리 전수미 선생님. 네, 성시대학교 전수미 교수입니다. 오늘 또 말씀 많이 배워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마 방법론에 대한 거일 텐데요. 각자 아이디어를 주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준영 의원님 같은 경우는 뭐 북미 관계 정상화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하셨고, 각자 분야의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국제관계는 냉철하게도 기브 앤 테이크고, 우리가 원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럼 그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저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 저희가 원하는 거를 취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론을 가지고 그거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우리랑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배상에 대해서 많이 이루어졌지만 일본과의 뭐 앞으로 문희상 의장 플러스 안이라고 하면 일본이 그거에 응하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어떤 안을 냈을 때 해당 국가들이 그걸 응하게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대일 외교거래에서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그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아까 100점 만점에 그 대일 외교에서 그 골 넣겠다고 한다면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따르자면은 완전히 일본은 뭐 팔을 비틀어서라도 배상을 내게 하는 게 가장 우리에게는 깨끗한 완성이겠지만 이미 현실은 그거에 가능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뭘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문희상 플러스 안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 정부에서도 얘기가 됐었고 일본에서도 어느 정도 감촉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베 때였는데 감촉이 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시바 내각은 아베로부터 살짝 좀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들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변화를 우리가 좀 얼마나 이렇게 정밀하게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되지만, 이시바 내각을 조금 실체로서 인정을 하고 이시바를 상대로 해서 이른바 기브 앤 테이크 과정에서 우리가 얻어낼 것들은 좀 얻어내는 그런 얘기를 방향으로 가면 좋겠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역사 문제보다는 동아시아 평화 문제에서 일본을 이끌어가는 그런 방향에서, 일본도 거기에 일정 정도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역사 문제를 거기에 얹혀가지고 풀어가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겠다.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예. 가까워지는 것은 뭐 주로 알고 있고, 또 북한과 러시아 상당히 가까워진 것을 알고 있는데,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을 때 남북 관계가 이제 상당히 지금 거의 빵에 가까운데, 뭐 러시아를 좀 활용할 어제 좀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러시아와 우리 한국이 끼어들어서 북한과 좀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설명을 듣고 싶고요. 최필수 교수님께 또 한마디 여쭙겠는데,
상당히 정말 빵이 아니라 마이너스 같은데 이것을 풀어가려면 무엇부터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겠는가 여쭙고 싶습니다. 러시아는요, 우리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러시아가 당장 하고 싶어 하는 건 직항 다시 재개하자라는 건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비행기 직항을 안 되게 하면 배로도 직항은 안 돼야 되잖아요. 근데 배로는 지금 직항이 가요. 근데 비행기 직항은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러시아는 특히 이제 전쟁 후에는 그러니까 북한보다는 어쩌면 한국에 대한 그 러시아의 필요가 더 커질 거고요. 그리고 전쟁 중에도 러시아 정부는 계속 푸틴 정부는 우리에게 시그널을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아시죠? 작년에 러시아 대사가 새로 왔는데 오자마자 한 얘기가 이제 한국은 비우호국 중에 가장 우호적인 나라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사실은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보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이 작년에 직접 안 보내서 너무 고맙다. 언제든지 한러 관계는 회복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건 한국 정부에 달렸다. 라고 하는 그 러시아 쪽에 우리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막 너무 성급하게 또는 막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막 드러내면서 이럴 거 없이 좀 이 종전이 가는 그 순서에 따라서 우리도 좀 순리에 따라 그다음에 이제 우리도 또 정부가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좀 순리에 따라서 그동안에 거의 방치됐었던 러시아하고 관계를 조금씩 회복해서 그러니까 어떤 관계도 회복하고 그다음에 협력이나 그 수준도 회복하고 하다 보면 이제 신뢰라고 하는 것도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지금 북한은 우리랑 같은 민족도 안 하겠다고 하고 뭐 적이라 그러고 남이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 북한 입장에서 러시아가 큰 형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독다독 하면서 뭐 얘기도 좀 하게 한다던가. 그러니까 저희가 러시아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들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중 관계를 뭐 지난 정부에 나빠진 것이 아니라 사드 배치 이후에 만성적 냉각 관계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한중 관계가 근본적으로 좋아지려면 바로 그 문제. 사드 배치를 뭐 철수한다거나 그런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텐데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렇지 않고서는 해결이 아니라 관리하는 식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중에 이제 한 실마리를 푸는 방법이 이제 물론 우리나라 정권 교체도 하나 될 테고 근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 벌써 이 핸디캡이 이번 정부에서 해놓은 발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안 관계 폭력 무력에 의한 형산 변경을 반대한다. 이런 말들 그리고 최근에 뭐 중국 간첩이 있다더라. 이게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수정하는 거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핸디캡이 되는 거죠. 한번 이렇게 중국 숙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올해 뭐 에이펙에 시진핑이 방한한다는 거 하니까 그런 게 실마리가 되면서 차근차근 풀어나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태에서 관리는 해야겠다. 그러면서 저게 중요한 거는 양국 국민들 사이의 감정이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이거 역시 뭐 단순히 해결되지 않겠지만은 차근차근히 역사 문제, 문화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평화안보라는 부분은 저희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절실한 부분인데요. 그 남북 신뢰의 문제 이전에 사실 우리 국민 정서는 우리 군에 대한 신뢰나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실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믿지 못하는 부분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 먼저 우리 군의 어떤 합리성, 현대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가 좀 더 많이 공유되어야만이 우리를 신뢰해야 상대방 다른 신뢰 형성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점에서 어떻게 우리 군을 신뢰하게 하는 그걸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답변. 우리나라 안에 사실은 굉장히 그
어려운 그 블록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게 항상 거기에 우리가 좌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사상의 자유조차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가보안법이 특별히 그렇죠. 그 레드 컴플렉스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만연해 있고 얼마 전에 뭐 공산주의자다는 그런 말 하나 때문에 이제 또 국회의원도 지금 윤리위원회에 이제 제소가 될 것 같고 뭐 이 정도인데 물론 뭐 그거에 대한 해석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지금이 그러나 그 시기를 맞이한 거잖아요. 되게 이제 지금 정권이 바뀔 수 있는 굉장히 기회를 맞이한 건데 아까 김준영 의원님 그 좁은 문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거를 정말 틈을 잘 이렇게 삐집고 잘 가야 그 제대로 된 그 길을 모색할 수 있을까가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인 거란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외부에서 보면은 지금 아마 이 집단도 굉장히 이렇게 좌쪽으로 이렇게 많이 기울어져서 되게 위험한 집단으로 보는 사람들도 태반 많을 거고요. 그리고 그거는 뭐 고사하고 완전히 정말 미국을 신봉하듯이 하는 그룹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나타나서 지금 우리나라를 다 구제해 줄 것 같이 또 얘기하는 너무나 얼토당토하지 않은 해석으로 이 저기 두뇌가 쇠뇌되어 있는 분들도 되게 많아서 지금 이 국내적으로 어떻게 이걸 정권이 바뀌는 이 시점에서 잘 그 위정자들 앞으로 될 그런 시대가 열렸을 때 잘 그렇게 조우하고 같이 이렇게 의견이 잘 전달되고 전략들이 잘 논의되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내일이면 뭐 이제 발표도 나고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동안 불안한 마음 중에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아마 우리 정부가 이제 국방부를 통해 가지고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고 그러면서 뭔가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요. 또 한편 우리 그 국정원에서 우크라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뭐 무기를 보낸다거나 그런 두 가지가 불안하면서 이 전국을 지켜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문장열 교수님께서는 그런 그 우리 정부가 했었을 어떤 개연성 이 기간 중에 개헌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김준영 의원님께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걸 했을 수 있다라는 팩트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개연성 그리고 만약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혹시 이런 것에 대한 사실이나 진실을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두 가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박미자 선생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하시는데요. 우리 군대 믿을만한가? 저 군 출신이지만 별로 믿을만하지 못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근데 이 군대가 정말 막강하잖아요. 세계 5위의 무력을 가진 집단입니다. 이거 잘못 돼버리면은 나라 전체가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글쎄요, 이거 뭐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마치 그 조리법 그 레시피 뭐 재료하고 그다음에 고춧가루 뭐 얼마 몇 시간 몇 스푼 이런 법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조금 이제 근본에 관한 것인데 교육 시스템을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사관학교뿐만 아니라 이 초급 장교 또 병사들부터 우리 현대사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대가 왜 존재하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문제가 뭐였고 앞으로 이 민주공화국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교육을 좀 제대로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도 그렇고 우리 교육도 전문가 강 의원님께서도 계시는데 그런 것은 아주 장기적인 프로젝트이면서도 당장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건 당장에 해야 되는 것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장성들에 대한 청문회를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차관 사성 장군 어떤 경우는 중요하면 삼성 장군까지도 청문회 하거든요. 그래서 청문회 기록이 다 나왔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것이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못하면은 당장에 잘리는 겁니다. 그 책임을 추금당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정도로 답변 드리고요. 우리 이은 감독님께서 평양 무인기가 이제 북한 도발 유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내가 그래서 그랬다라는 말은 아마 죽어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사전에 좀 방비해야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된 게 우리 안보나 평화가 북한이 절제하는 것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북한이 절제하지 않고 자제하지 않고 만약에 똑같이 대응했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겠어요. 북한이 저만큼 자제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로 수습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파병은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확실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보도도 지금까지 그 증거를, 그러니까 증거라고 해서 전문가들한테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를 단 한 차례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단 한 차례도. 그러고 나서 뭐 지금 만 몇천 명이 갔다 또 나갔다 다시 들어왔다, 완전히 저는 개인적으로 호소를 쓰고 있고 그 의도는 명확합니다. 그건 뭐냐? 북한을 러시아와 같이 악마화하고, 그다음에 북한이 저러니까 남한도 좀 해라. 그다음에 또 북한이 저러니까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정신 차려서 우리 좀 도와달라. 뭐 이런 심리전이에요. 지금은 심리전이 이 개인의 이게 휴대폰부터 시작해가지고 국가 전체가 움직이는 심리전까지 너무 다양하고 광범위하고 또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 시민들이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정도입니다. 이 정부가 나중에 조사해 나오겠지만요. 제 분석과 합리적인 의심은 쿠데타,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 이번에 실행했던 것과 함께 여러 가지 옵션들이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준비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는 한 가지만 사용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 준비되던 많은 과정에 저는 외환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천만다행으로 저는 우크라이나에 파병하거나 살상무기 안 된 상태에서 파면시킬 수 있게 된 것, 물론 내일 결정이 나와야 되지만 천우신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랬으면 실제로 이미 전쟁에 우리가 참여했더라면 큰 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탄핵 심판도 포함해가지고 빨리 탄핵시킨 다음에 다른 건 뒤로 미뤘잖아요. 저는 탄핵되면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고, 저는 윤석열의 머리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뒤에 있는 숨은 지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강력하게 의심하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경수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아까 질문 중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민주정부가 조기 대선에 되더라도 첫날부터 그 정부를 흔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구조가 미국도 닮아 있고 완전히 반으로 갈라져 있고, 그러니까 내란죄를 하고 나서도 100일밖에 안 됐는데도 다음 대선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들이 국민의힘이 있잖아요. 이 자체는 한국의 정치 문화와 구조가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진영 대결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다음 정부의 민주정부가 이걸 깨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평화라든지 자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권력이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 자산을 초기에 투여할 수 있는 결기가 있느냐, 첫 번째. 그리고 수많은 흔들림과 저쪽 진영의 흔들림 것을 전 시민이 같이 지탱해 줄 것이냐. 벌써 이 두 개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그런데 아까 저는 이 좌파들 위험하다고 했는데 위험한 거 맞는데요. 아까 제가 자주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금기되었던 자주가 트럼프 때문에 매우 정당한 단어가 되고 있어요. 저는 우리의 이런 위험한 사고가 트럼프 때문에 어쩌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우리의 주장 정당한 걸로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이것들이 맞아지면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 그러나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막연하게 기대하기에는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다는 말로 마치겠습니다. 어땠어요? 즐거웠습니까? 공부가 즐거웠다고 물으니까 또 예라고 대답합니다. 예, 사실 우리가 이 심포지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있다면 우리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우리가 개척해 가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정권이 바뀐다 해서 저절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는 국제 질서가 복잡해져 가고 있고, 또 윤석열 정부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좀 질서를 바로잡아야 되고 또 우리 길을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번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힘처럼 의회 힘과 광장이 결합돼서 내란을 막아냈던 그 힘처럼 전체가 함께 그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좀 들어봅니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님은 굉장히 철학과 소신이 민족의 통일에 대해서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한테 전작권 내놔라고 대들 수 있는 결기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거기에 플러스된 게 시민들의 힘이 함께 결합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좌우의 협공을 받아서 참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전체가 연대하고 힘을 모아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 창립기념 심포지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해 주신 이 선생님들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